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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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코너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도아 부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늦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이렇게 많이 받으셔도 좋은 인사 아니신가요? 알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홀로서기, 오늘 기자회견 그리고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나 그다음 국민의힘이나 이제 선대위 슬림화나 의사결정의 효율화 이런 부분이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선출되고 나서 1기 선대위가 출범을 했다가 12월 10일경에 다시 이제 2기 선대위가 다시 사실상 출범을 했어요. 1기 선대위가 형해화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자회견을 후보가 하고 이러시니까 강훈식 의원인가요? 전략기획단장이시죠. 네. 그분이 또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 재차 기강을 잡겠다, 막 이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선대위를 하다 보면 자꾸 조직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차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도 물리적 시간이 또 필요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행히 아직 시간이 60여일 남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봐도 뭐 70일에서 80일 사이에 1기 선대위가 떴다가 이제 그 효율화가 돼 있지 않으면 60일에서 70일 사이에 다시 선대위를 구성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걱정과 우려가 좀 많습니다. 어떤 걱정?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후보 선택하는 거니까 후보 선택한 건데요. 이제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은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직 슬림화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저는 인적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지금 이번 후보의 선대위 개편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도 함께 포함돼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느꼈을 어떤 그 불쾌감 이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예컨대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 잠정적으로 일정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전에 2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의견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그걸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거 이런 부분에서 불쾌함이 있었을 수 있고 또 연기 단어 그 발언 때문에도 불쾌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뭐 잘하길 바라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계셨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또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내치면 저분이 저쪽으로 가면 거기서 물어뜯는다. 너무 힘들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도아 단장님?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그 우리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다른 방송을 쭉 인터뷰를 봤죠. 후보가 기자회견하고 나서 다른 방송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가실 생각이 있냐고 사회자가. 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국민의힘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모셔오겠습니까? 정치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가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뭐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부분이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경선 과정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김병민 대변인 앞에 방송하고 갔지만 우리는 경선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비슷한 질문을 아침에 받았는데 나는 이제 정치에 기여할 뭐 없다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다 이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찌 될지. 그런데요. 김종인 변수 말고 자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준석 대표 변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하신 발언을 주목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오늘 원래 이제 초선 의원들도 모이고 재선 의원들도 모이고 오늘 오후 3시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하고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연석 회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일정을 취소했더라고요. 예. 근데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앞으로도 이제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당대표께서 활발하게 좀 대선 활동을 대선 선거 운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예. 그런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당대표의 이렇게 그 부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어떤 그런 부분 거취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위에 또 복귀를 하기에는 당대표가 본부장 권영세 의원님이 이제 선대 본부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뭘 하시긴 어려워요. 이제 선대위원장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당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활동하시긴 어렵지만 그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오늘 기자분들한테 상견례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당에서 역할을 많이 할 거다. 기존에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도 또 당대표로서 여러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 선다는 건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윤석열 홀로 서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난관이 많을 겁니다. 뭐 잘 뚫고 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표 리스크도 앞으로 계속 상존해 있는 문제니까 네.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당원들이 뽑아놓은 거고 네. 탄핵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건 딱 한 가지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쓴소리를 할 거예요. 특히 본인이 볼 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관점에서 네. 그런 부분은 거침없이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다 이선으로 했습니다. 지금 명목적으로. 근데 과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비선으로 또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또 뭐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정말 완전히 거기서 물러나서 전문적인 선거 본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물론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더 갈등이 부각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권력은 공간에서 비롯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후보가 선대위가 꾸려지고 이제 60 며칠 남아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사실 거의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의사 전달하기가. 그러니까 당사에서 같이 공간을 쓴다든가 차를 같이 탄다든가 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참 의사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그 진퇴가 되게 관심이었던 것 같은데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나 윤한홍 이제 그 상황 그 부본부장 실장이셨나요? 거기서 그분들도 다 사퇴를 했고 지역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열심히 활동해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강원 경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기존에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거다. 후보가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의사 전달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저희가 11월 5일 날 후보 선출되고 나서 사무총장이나 뭐 이제 그 선대위 구성을 짤 때 권영세 선대 본부장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네. 뭐 사무총장이나 아주 중책을 맡겼으면 좋겠다. 네.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러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권영세 본부장이 선거도 치러봤고 사무총장도 했고 대선의 종합상황본부 실장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저희 기대해야죠. 네. 기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잘 해야죠.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요. 저는 잘해야죠. 교수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 잘 걱정해 됐으면 주시더라고요. 좋겠어요. 네, 걱정하시는 거죠. 네. 8898님께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온 최 교수님. 예. 슬림이 무슨 말이에요, 슬림이. 땅끝마을 촌노가네. 네, 슬림아가 아니라 조금 줄여서. 예. 교수님. 예. 오늘은 화장을 이렇게 곱게 하고 오셨어요. 아, 눈썹 너무 곱게 해가지고. 안타깝죠.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는데. 보이는 라디오예요. 아 진짜요? 아니 아침에 이도 변호사 같이 했어요. 또요? 같이 둘이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온 건데. 아니 우리 그때 11시 그 기자회견이 맞물려가지고 네, 저희 같이 같이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화장을 그렇게 곱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해준 거라 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쇄신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슬림하는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차이가 없어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말이나 윤석열 후보 말이나. 이준석 대표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인적이라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아까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 말씀처럼 정말 그분들의 역할을 안 하고 이선 후퇴해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이건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윤후보가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인적 쇄신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성빈님께서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다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런 홀로 아리랑을 넣어주십니다. 티키타카 2부는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애교 많은 7살 소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2살 때 부모님과 헤어진 소은이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랐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엄마랑 오래오래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하는 소은이. 할머니는 그런 소은이를 위해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선천적인 다리 불균형으로 툭 하면 넘어지기 일수인 소은이에게는 맞춤형 신발이 꼭 필요한데요. 형편상 소은이의 새 신발을 쉽게 사줄 수 없는 할머니는 소은이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소은이와 할머니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2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의 경우 지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새벽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cm가량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제주도 지방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권, 경남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도와 무태, 양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동 지방, 전라남도 동부와 경북권, 일부 경남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은 맑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한파특보가 경기도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도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남아있고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1도 등 전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0.8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이번 주 내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한 탈북자가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를 더욱 슬림화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조직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이두아 최진봉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214님, 요새 관심 갖기 시작한 정치인데요. 그 어떤 일보다 참 스펙타클합니다. 이런 일 말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공약과 넓은 시각을 듣고 싶은데 아쉬워요. 이제 TV 토론 많이 하시겠다고 이제 나오겠다고 했으니 공약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내가 지금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처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두아 변호사님, 요 문제, 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주범들이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투자한 그 70분의 1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결정을 해주고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만 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담당자, 수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무혐의 처분을 하자고 하는데 상급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직접 뵙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돼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음식물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밥을 뭐 많이 먹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어떤 얘기를 오늘 하셨냐면 요양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보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 활동 기간 같은 때 봉사활동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거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였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조사를 하고 뭐 재판을 하든 뭐 그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걸 끝나면 쓰면 돼요. 그걸 괜히 또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 김건희 씨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본인의 아내라고 해서 옹호하는, 왜냐하면 이제 정의 문제, 공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이 들어간 게 오늘 발표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채용에 관한 뭐 네. 수원여대 채용에 대한 또 의혹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탈모 공약이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모필리즘이다. 이거 어디까지 그러면 또 보상해 줄 거냐, 재정은 생각하느냐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뜨겁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공보팀 이제 우리 새시대 준비 공보팀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점심 맞아요. 먹고 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자문 변호사 이 얘기하면 그 변호사 싫어할 수 있는데 자문 변호사가 자기도 20, 30대 이게 너무 고민이었다. 네. 그래서 20, 30대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탈모 공약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꾸 맞아요. 건강보험 재정 얘기를 하는데 재정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지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공약을 개발해서 건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관심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TV 토론에서 대선 가기 전에 이 탈모와 관련된 거는 뭐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될 것 이게 같아요. 엄청 방금 말씀하신 젊은 층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SNS 이재명은 심는다거든요. 네. 그 짧은 광고 영상인데. 그 쇼츠인가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영상인데 엄청나게 포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이 탈모 인구가 한 1,000만 돼요. 근데 요즘은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탈모인이 아니더라도 네.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탈모가 많아지고 요즘 뭐 그러니까 탈모 해결할 수 있는 샴푸란 이런 거 엄청나게 개발되고 저도 있거든요. 써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가? 이게 소확행 공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맞습니다. 행복이라서 아주 조그만 거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인데 이런 정말 잘 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틈새를 공략해서 젊은 층들의 표를 끌어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밈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게 만드는 역할은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국민의힘이 좀 더 과감하게 이런 예. 부분을 더 해야 된다 우리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나서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야죠. 네. 예, 처음으로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후보한테 자꾸 홀로 그러시는데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 네, 옆에. 우리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두아도 지원을 있고 하고 김병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얘기하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0월에 들고 나왔어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이러니까 당에서 그럼 20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당하고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했더니 2021년 11월 7일 날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정부가 곳간에 뭐 이걸 갖추고 있으면서 왜 안 나눠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2021년 11월 18일쯤에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십니다. SNS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걸 해야 되는지 여부 지급 시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정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이 며칠인가요? 또 갑자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다시 하시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하면서 25조에서 30조 정도 그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면 그 25조에서 30조는 소상공인 지원금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돈이 어떻게 마련이 다 돼요? 그리고 또 입장은 10월, 11월 7일, 11월 18일 계속 바뀌시다 1월에 또 바뀌셨는데 그럼 2월엔 안 바뀔까요? 언제 이게 안 바뀌고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혼란스럽게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혼란스럽게 않게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 거란 말씀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을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원래 생각은 가능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이번에 100만 원 예컨대 100만 원이 목표인데요.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것 중에 100만 원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서 드리는 쪽으로 가자라고 정책을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반대하고 또 이제 정부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뭐 국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 그걸 수용해서 그러면 일단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자고 입장을 바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25조 30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목표고요. 거기서 만약에 여유가 더 생긴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위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소 얘기하죠.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5조에 30조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더 많이 하자고 하지만 정부나 여당이나 또는 야당에서 반대하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될지 모르니 조절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손실 보상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개인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걸로 방송을 했는데 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한테 설 전에 맞춰주자는 건데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 있어요. 11월에 정부 여당이 홍남기 부총리가 10월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부족하다 돈이. 예. 그랬는데 지금 설 전에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5조에서 30조 그거는 소상공인한테 영업손실 보상을 해야 되는 건 국가의 의무예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돈인데요. 지금 계산해 보면 25조와 30조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야당에선 50조에서 60조, 70조, 100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요. 오늘도 그죠? 늘어나니까 50조가 넘어선 지가 꽤 됐어요. 근데 25조, 30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100만 원까지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안 되는 얘기예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예산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그다음 여당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25조든 30조든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서 남은 재원이 있으면 개인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입장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설 전에 드리고 못 주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될지 또 재원이 지금 이도하 변호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가 자세히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1차적으로 추경안을 내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정부에서 좀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렇게 되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일 수 있잖아요. 선심성이다. 또 퍼주기다. 선거 개입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담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먼저 그럼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부에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과 이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주어진 권한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우리가 재정 건전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후보가 한 얘기는 50조 이상 얘기를 한 거는 인수위 때가 되면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봐서 경상 지출을 보통 한 10% 줄일 수도 있으니까 한 10% 줄이고 그다음 금융 지원이 포함되고 해서 50조가 될 수 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자꾸 변하잖아요. 이도하 변호사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심성이다 뭐 네. 선거에 개입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거 정말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요. 50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추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전에라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국민들 피해받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좀 결정을 내렸으면 근데 설 좋겠습니다. 전에 돈을 줄 수 있는지 뭐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한테 준다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지만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희님께서 아이고 국민의힘도 뭐 좀 내나 봐요. 비난만 하지 말고요. 네, 다음 그래도. 시간에는 국민의힘에서 던진 공약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했으면 합니다. 자. 굉장히 당이 어지럽고요. 정치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입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두아 변호사님, 이두아 예. 단장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충북도당위원회에서 이 부분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중앙당에서 이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교할 사안이 아니겠지만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은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는데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본인의 결백이 밝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2020년에 기소가 됐었어요. 사기나 뭐 이런 걸로 업무상 횡령으로 8개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5일 날 복당 발표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그랬다가 2시간 만에 여론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번복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과거 이렇게 무소속으로 탈당했던 분들 호남 지역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복당을 하면 시키면서 민병두 전 의원 성추행 미투 의혹 논란이 있어서 국회 이번 2020년 총선에 불출마하셨던 분을 다시 복당했는데 보험연수원 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월급이 급여가 업무 추진비까지 3억 5천이래요. 1년에. 성추행 미투 논란으로 공천도 못 받으셨는데 보험연수원 원장 3억 5천 연봉과 업무 추진비 거기 계셨더라고요. 이번에 복당되셨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일단 지금 박덕흠 의원이든 민병두 의원이든 논란이 되는 사람을 복당시킨 건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거는요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되고요. 이게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분들 또 그것 때문에 물러난 분들을 다시 데려온다? 어떤 이유로도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절대로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으로 자꾸 아무나 들여오게 되면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후에 30일 안에 국회 윤리특위에 회신합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 뒤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아무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 제명 의결됐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드려요. 이두아 부단장,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